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간입니다. 오늘 읽는 책의 야심찬 기획, 김석범의 화산도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입니다. 오늘은 13장과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진짜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에 이르면 내려가는 길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13, 1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몇몇 지점들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3장은 서울이고요. 이방근이 제주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제 시간이 8월로 훌쩍 건너뛰었죠. 4월 3일 봉기로부터 4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4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면서 다시 소설 속에 기술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토화 작전, 11월 초토화 작전 직전이어서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1948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13장과 14장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장소는 서울이고요. 이방근이 유원 동생이죠. 여동생 유원의 일본 유학건을 해결한다는 사명을 띠고 서울로 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유학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죠. 8월 13일에 이방근이 서울에 도착하고요. 이건수, 당숙이죠. 나영호, 이방근의 친구입니다. 문난설, 서북청년회 사무총장 고영상을 만날 때 얼핏 봤던 여성입니다. 조영아, 오남주 등등이 등장합니다. 이 오남주라는 인물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쯤에 오남주의 비극적인 가정사가 드러날 겁니다. 유언이 유치장에 석방됩니다. 14일이고요. 그리고 15일날 8월 15일이죠. 빌어먹을 15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빌어먹을 15일이겠습니까? 그렇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날이죠. 자주독립국가를 그렇게 갈망했건만 분단이 고착화되고 맙니다. 당시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상황들이 이건수와 이방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나영호와 이방근의 대화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장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우상배라는 전향 이력이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우리 일본에서 잠깐 봤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동해 고무 공장이죠. 그곳에서 이 술을 먹고 다니는 우상배를 봤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 같죠? 하동명 유언의 담임 교수인데 이 유언의 일본 유학을 강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언이 서울에 계속 있다가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일까봐 걱정한 거죠. 유언이 삐라를 뿌려서 유치장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황동성, 박합삼이었죠. 그리고 최용학이라는 이 유언을 애타게 따라다니는 구애하는 인물이죠. 최상규의 아들입니다. 광주에 있는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화산도 시리즈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장의 중요한 사건이랄까 에피소드는 뭐니 해도 일본 유학 보내기 작전이죠. 하동명과 이방근이 일본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을 들입니다마는 유언은 거절하죠. 그리고 황동성이 보여주는 브라우닝 권총, 이 권총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등장하는 소품이 아닙니다. 소품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권총이 나중에 어떤 기능 또 역할을 할지. 계모 선옥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화를 통해서 옵니다.
유언은 구역질을 하죠. 그리고 이방근은 자신도 모르게 압박감을 느낍니다. 젊은 계모가 동생을 가졌으니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유언이 스웨터를 짜고 있습니다. 한여름인데 이 스웨터 행방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꼼꼼히 봐야 할 부분 보겠습니다. 미스코시 백화점의 변신, 정말 재밌는 이 장면인데요. 미스코시 백화점이 동화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죠. 지금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한국 문학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죠. 이상의 날개에 등장하는 그 백화점이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박완서의 남옥에 등장하는 그 백화점 있죠. 초상화를 그리는 옥화백과 내가 만나는 곳이죠. 그것도 이 동화백화점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미스코시 백화점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화산도에서 미스코시 백화점은 일제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 아니면 일제의 흔적들이 또는 일본풍이 다시 상륙한 장소로 그려집니다. 이 동화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이곳에 우동집과 일본 요리점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서 이방근이 나영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구만, 필시 있었을 게 틀림없어. 동화백화점의 일본 요리점과 우동집이라 재빨리도 일본풍이 조선에 상륙한 셈이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친일파에 기반을 둔 정부 수립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것이겠죠. 화신의 경우, 이 화신은 박흥식이라는 또 친일파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화신의 경우는 원래 그렇다 해도 이 화신의 경영자가 바로 박흥식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화신의 경우는 원래 그렇다 해도 동화의 경우는 적산의 불화로, 이 적이 남기고 간 재산 아닙니까? 미스코시 백화점. 불화로 미군정에서부터 구친일파의 매국적 자본에 걸쳐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 바로 미군정에서 구친일파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갈등의 근원입니다. 근원. 계속 보세요. 어떻든가 우동과 사시미를 먹어도 일본이 그리워지지 않던가. 동화의 일본 요리는 그렇다 쳐도 동화백화점에서 파는 일본 요리겠죠. 이제는 오로지 일본 앞잡이였던 자들, 일본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던 일본과 함께 했어야 할 자들에 의해 이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는 입장에 처해 있다. 참 난감하죠. 일본의 앞잡이였던 자들, 일본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던 일본과 함께 했어야 할 자들에 의해 이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고 이방근은 말을 합니다. 이 13장과 14장은 이 친일 문제, 친일파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 지점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장 좀 더 보겠습니다. 412쪽에 있는데요. 친일파가 적산 처리로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불화를 받았지. 도둑이나 다를 바가 없어. 민족 반역자, 친일파가 정계와 재계를 지배하고 애국자가 순환을 당하는 정신적 토양이 이 나라에 생겨난 거야. 잘 보세요. 도둑이나 다를 바 없어. 민족 반역자, 친일파가 정계와 재계를 지배하고 애국자가 순환을 당하는 정신적 토양이 이 나라에 생겨난 거야. 계속 볼까요? 따라서 이 사회의 풍조는 민족 정기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정의 같은 것과는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지. 과거에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전범, 중국에서는 한간이야. 그런 자들이 일본이 떠난 뒤에도 사회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마는 거기에선 이른바 선악의 기준 같은 게 이미 소실해버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슨 선악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이 도둑놈들, 이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부귀 영달을 누렸던 자들이 해방 후에도 고스란히 부귀 영달을 누리는데, 고스란히 지배계층으로 자리만 받고 앉았는데, 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또 몰래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반도도 그렇고요.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특히 남한에서 이 정치적 갈등의 핵심은 정치뿐만이 아니죠.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갈등의 핵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하는 핵심은 바로 이 친일파 문제입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의 변신을 보면서 친일파들의 변신도 함께 보는 거죠. 미스코시 백화점이 동아백화점으로 이름 바꿨다고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친일파들도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 읽으면서 역사와 문학의 거리를 가늠해 보는 것도 재밌는데요. 역사를 모티프 또는 소재로 한 소설은 역사에서 이 소재를 따오되 소설적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는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48년 6월 이 제주도민 30만을 다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한 박진경 대령이 문상길 중위와 몇몇 하사관들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소설의 모티프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얘기를 이방근이 젊은 유언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낯선 얘기가 아니죠. 박정희의 경호실장 차지철이 그랬다고 했죠. 부마 항쟁을 보고서 몇만 명 쓸어도 끄떡없다고. 크메르 루즈가 몇백만 죽이는 거 보라 라고 했다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몇천 명, 몇만 명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경우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주, 여순, 광주.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 땅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조가 바로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박경진으로 나오고요. 문상길 중위는 현상일 중위로 이름을 바꿔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방근의 얘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만은 자, 이방근의 얘기 들어보시죠. 정부 고관과 현지 토벌대 사령관 등이 조국의 존립을 위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공언하고 나서 그러한 의도에 따라 작전 계획을 진행시킬 때 그들은 30만 명을 희생시키는 그 아수라장의 상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수라장을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동무들도 알고 있듯이 게릴라와 군의 4.28 평화협상이 음모로 파기되고 김익구 연대장이 실존 인물이죠. 이름은 김인열이었습니다. 김익구 연대장이 본토로 자천된 뒤 그 후임으로 제주도 토벌사령관이 된 박경진 대령이 그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나치스는 국가를 위해 몇백만, 몇천만의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했지만 일제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한 우리 조선에서 이런 말을 같은 조선인이 공언하고 실행되는 사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죠? 이런 말을 같은 조선인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걸 또 실행하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박경진 대령은 지난 6월 암살됐는데 범인인 현상일 중위 등은 여기 서울에서 영장을 살다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고 간단하게 신문에 실려 있지만 30만 제주도민을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조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민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11월 이 긴급 조치를 통해서 초토화 작전을 명하죠. 무지막지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순과 광주로 이어지는 긴 이 학살의 역사의 전주곡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사 문학 관련해서 낭낭클럽 들어보셨습니까? 낭낭클럽. 이 소설에서는 낭만클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낭낭클럽을 얘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낭낭클럽은 이승만의 이 요청 또는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비밀 사교단체입니다. 주요 멤버는 김한란 아시죠?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죠. 친일파로 이름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인 모윤숙도 마찬가지죠. 총재가 김한란, 회장이 모윤숙이었습니다. 모윤숙의 이 천황폐하를 기리는 시는 눈물겹습니다. 이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반성하기는커녕 그걸 뒤덮고 미화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등에 업고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윤숙과 메논의 만남이었습니다. 메논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기에 유엔 조선위원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중립국이었던 인도 대표인 이 메논의 이 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메논은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메논이 반대하면은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애가 달았겠죠. 해서 모윤숙을 이 메신저로 보내서 메논을 설득하게 합니다. 말이 좋아 설득하게 하는 것이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십시오. 특히 페르시안에 실린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모윤숙과 메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논이 돌아섭니다. 단독 선거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승만의 승리였죠. 이승만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그 비밀 사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낭낭클럽에서. 그리고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교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교 행위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주로 이화여대 출신들이 주력이었고요. 회원은 약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낭낭클럽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연구가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낭낭클럽의 살롱 외교가 황동송의 입을 빌어서 이 소설에 잠깐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 읽어내는 게 재밌는 거죠. 이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었지. 낭만클럽을 이게 낭낭클럽이지. 딱 읽어내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황동성이 이방근에게 문난설이 있는 곳에 잠깐 얼굴을 내밀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 문난설이라는 이 여성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처럼 보이죠? 낭낭클럽에 드나드는 모양입니다. 이 문난설이라는 여성의 실체는 조금 있다가 드러납니다. 문제적인 여성이죠. 이방근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이기도 하고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낭만클럽이라고. 말하자면 세련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인 셈이죠. 여류 작가와 시인, 그 밖에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 역시 세련된 남자들이 흥취를 더하는, 즉 미국 냄새를 풍기는 신사숙녀가 모이는 살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문난설이 여기에 들렀을 때 이야기했는데 파티라도 여는 모양입니다. 작가, 예술가라고 해도 삼류사류라고 해야 하고, 작가, 예술가라고 하지만 다 삼류사류다는 얘기죠. 황동성이 보기에는. 그리고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갈보 역할도 하는 경망스러운 여자. 그걸 세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대체로 남쪽에 남아있는 자로서 인류의 인물이 현재 있을 리가 없지요. 연극, 영화인, 무용가, 가수로부터 만담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인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미 군정이 시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 지낸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최근 2, 3년 사이에 대거 3파선을 넘어 입북했습니다.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월북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 문학자들만 해도 이태준, 박태원, 임화 등등 중요한 인물들이 다 월북했었죠.
무용과 최승희가 바로 떠오르죠. 영화인들도 그랬고요. 그 점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정말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해방공간의 역사를 낭낭 클럽을 중심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빌어먹을 8.15. 왜 빌어먹을 8.15가 아니겠습니까?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그렇게 꿈꿨건만 남한에서는 이승만의 정치적 욕망이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에 뒤질세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죠. 분단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어먹을 8.15, 재수없는 8.15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8월 15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대단히 악몽에 가까운 꿈들이 등장하고요. 똥통에 빠지는 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똥물 뒤집어 쓴 거죠. 도둑놈들이 권력을 꿰차고 앉았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수가 이방근에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건수는 김구를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건국일보라는 민족주의 계열의 신문의 업무부장이죠. 김구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김구가 아직 암살되기 전이죠. 김구가 49년에 암살되니까요. 그 우파 민족주의자죠. 그러니까 김구 얘기, 나의 소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김구가 그야말로 이 우파를 대표하고요. 여운형이 좌파를 대표하죠. 여러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박헌영부터 김규식, 송진우 등등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은 김구와 여운형일 텐데 김구와 여운형이 만나는 그 어느 지점에서 이 통일 자주 독립국가 수립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둘 다 암살당하죠.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수가 이방근에 하는 말 들어보시죠. 절절합니다. 거물급 친일파, 지금 반민족행위처벌법 안에 대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과거의 매국노들은 3년 전 8월 15일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제국 일본과는 일단 작별을 한 셈이야. 그들의 주인이자 친우인 일본의 지배자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것이지. 서로 간에 굳은 악수를 하고 언젠가 재회를 기약하면서 일본인이야말로 그들 친일파의 부귀 영달을 보증하고 지켜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친우이자 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일본이 다시 조선에 상륙하는 그날에는 수건의 재회를 달성하게 되는 셈인데 친일파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서울에 퍼져 있고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외노 침략자들의 안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하하, 도대체가 오늘은 아침부터 밤맛 떨어지는 재수없는 8.15로군. 친일파들이 기세등등하게 정부를 수립해서 권력을 장악했으니 재수없겠죠. 이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 얘기했었죠. 우리는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으로 조선인들의 머리를 다 씻어놨다. 세뇌해놨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조선인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간질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조선의 마지막 총독의 발언 꼭 찾아보십시오. 섬뜩하죠. 그리고 그 총독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요즘에 어느 대학의 류아무개 교수, 그리고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는 이영훈 교수 등등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도 은인이자 친우인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친우이자 은인을 기다리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시기에
실제로 이 교육치거 아시죠? 천황폐하가 내린 그 교육에 관한 치거 있죠. 치거를 받던 사람이 있었고요. 실제로 일본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520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침묵을 도모하면서 그들은 침입합니다. 뭔가 결사와 같은 정치 공작 단체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들끼리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그들 나름의 시국에 대한 전망과 정세 판단 등을 하고 있다는 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야. 때로는 인류 요정에서 그 민족 반역자들끼리 친목회를 열고 있다잖아. 일제 때 후작인지 백작인지 자기를 받은 자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자들 중에는 몇 개씩이나 되는 훈장과 교육치거를 애지중지 모시면서 때때로 꺼내 절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신문사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천황의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을지도 모르지. 좌우간 그들의 집은 모두가 대저택으로 집 안에 숲과 연못이 있을 정도라니까. 그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말이야. 이거 역시 건국일보 업무부장 이건수, 이방근의 숙부의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전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빌어먹을 파리로. 이건수와 이방근의 이 넋두리. 긴 울림으로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유언의 선물, 앞에서 스웨터 얘기했었죠. 이 유언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띕니다. 13장, 14장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부잣집 막내딸 정도였는데 남승지를 만나면서 그리고 이 게릴라들이 있는 해방구를 다녀오면서 유언의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서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남승지를 잊지 못하죠. 그리고 함께한다는 표시로 스웨터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소품들 주목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남승지 씨의 일을 잊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별로 화제로 삼고시 않았을 뿐이에요. 괴롭잖아요. 하지만 고향 땅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남승지 씨 일은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언은 이번엔 오빠가 제주도에 돌아갈 때까지 스웨터를 다 짤 테니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남승지의 손에 전해달라고 말하여 오빠를 놀라게 만들었다. 놀라게 했다 이래야겠죠. 어제 툇마루에서 짜고 있던 작은 털실의 단편은 작은 털실의 물건이겠죠. 겨울에 대비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라산의 혹독한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작은 선물이었던 것이다. 유언의 마음이 읽히죠?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15장은 다시 제주 남승지에게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남승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15장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는 책의 기획 시리즈 두 번째 김석범의 화산돌이 읽는다. 7번째 13장 14장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